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지 왜 아직도 내 눈앞에서 숨을 쉬어. 사람 피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옥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가슴 밑바닥에서 썩어 문드러진 오물이 역류에 터져나온 듯한 축축하고도 날카로운 신음이었다. 의왕시 내손동의 평수 넓은 아파트 거실. 햇살은 무심하게도 거실 바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오히려 옥란의 초라한 행색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옥란은 떨리는 손으로 소파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무릎에서는 기어이 우두둑 소리가 났다. 염증이 가득 찬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눈동자는 남편 철권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다. 철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거실 한복판의 대자로 누워 낚시 잡지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옥란의 존재 자체를 거실에 놓인 낡은 공기청정기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다. 철권이 속초 앞바다에서 낚아 올렸다는 대구 사진을 보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울 때 옥란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조철권 씨, 내 말 안 들려? 내가 내일 병원 좀 태워다 달라고 몇 번을 말해. 이 다리로 버스 타고 의왕역까지 가서 또 지하철 갈아타고 수원까지 가라는 게 말이 돼? 당신 퇴직하고 노는 사람 맞잖아. 하루만 낚시 안 가면 세상이 뒤집어져. 옥란의 목소리가 거실 벽을 막고 되돌아왔다. 철권은 그제야 귀찮다는 듯 고개를 까딱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잡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끄러워. 낚시는 노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야. 퇴직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자꾸 옆에서 징징거려? 다리 아픈 게 내 탓이야? 젊었을 때 관리 안 한 당신 탓이지. 그리고 나 내일 속초 가기로 했어. 동호회 사람들이랑 새벽 물때 맞춰야 한다고. 옥란은 기가 막혀 숨이 막혔다. 40년이었다. 이 남자와 살을 맞대고 두 아들을 키워내고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에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한 세월이 40년이었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철권이 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동안 옥란에게 남은 것은 구멍난 양말처럼 너덜너덜해진 무릎 연골뿐이었다. 옥란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철권에게 다가갔다. 당신 진짜 사람 아니야. 6개월에 한 번 가는 정기검진이야. 의사가 이번에는 상태 안 좋으면 수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겁이 나서 그래, 겁이 나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때였다. 철권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의 표정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말없이 거실장 위에 놓인 지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신사임당의 얼굴이 그려진 노란색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툭 뽑았다. 자. 철권은 그 지폐를 옥란의 발치에 던졌다. 지폐는 공중에서 가볍게 팔랑거리다가 먼지가 내려앉은 옥란의 덮버선 옆으로 떨어졌다. 이걸로 택시 타고 갔다 와. 5만 원이면 수원 왕복하고도 남지. 기름값 아깝게 차 끌고 가게 하지 말고. 나 피곤해. 새벽에 나가야 하니까 이제 입 닥치고 방에 들어가. 옥란은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철권이 40년 세월 동안 옥란에게 쏟아부은 무시와 경멸의 결정체였다. 5만 원이면 족하다는 것. 당신의 통증과 두려움과 외로움은 딱 5만 원짜리 가치밖에 안 된다는 선언이었다. 옥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입술 끝에 닿았다. 짠맛이 났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여기서 울면 정말로 저 5만 원짜리 인생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철권은 다시 드러누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다시 낚시 잡지의 세계로 침잠했다. 옥란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닥에 지폐를 집어들었다. 구겨진 지폐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그녀는 그 지폐를 움켜쥐고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밖에서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옥란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눈을 떴다. 철권이었다.
그는 옥난의 병원 행차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낚시 가방을 챙겨 속초로 떠난 것이었다. 옥난은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무릎은 밤새 욱신거렸다.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뼈마디를 긁어내는 듯한 통증이었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파 한 명이 서 있었다. 푸석푸석한 머리칼,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동자. 그래, 나도 내 인생 살자. 저 인간 없는 셈 치고 살면 그만이지. 옥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옷을 입었다. 남편이 준 5만 원을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서늘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의왕 내손동에서 병원이 있는 수원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지만 다리가 아픈 옥난에게는 히말라야 산맥처럼 느껴졌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데만 평소보다 3배의 시간이 걸렸다.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이 터져 나왔다. 창밖으로 흐르는 경수대로의 풍경은 활기찼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모두가 어딘가를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고 있었다. 하지만 옥나는 그 흐름에서 떨어져 나간 낙엽 같았다. 병원에 도착해 대기실에 앉아 있자니 옆자리에는 다정하게 아내의 어깨를 감싸준 노신사가 보였다. 여보, 많이 아파? 조금만 참아. 검사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 말 한마디가 옥난의 가슴을 후벼 팠다. 옥난은 고개를 돌려 벽에 붙은 건강 게시판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철권이 던진 5만 원권의 노란 빛깔만이 망막에 잔상으로 남아 괴롭혔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심각하게 들여다보았다. 한옥란님, 지난번보다 연골 마모가 더 진행됐네요. 염증 수치도 높고요. 일단 오늘은 주사 처방해드릴 건데 조만간 수술 날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예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옥나는 멍하니 대답했다. 수술하면 누가 돌봐줘야 하나요? 당연하죠. 최소 2주는 거동이 힘드시니까 보호자가 옆에서 밀착 케어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분 계시죠? 옥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보호자.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서글픈 단어인 줄 예전에는 몰랐다. 병원을 나와 약봉지를 챙긴 옥나는 다시 버스를 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시장통에 들러 꽈배기 3,000원어치를 샀다. 기름진 설탕 가루가 입가에 묻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은 여전히 정적에 쌓여 있었다. 철권은 아마 지금쯤 속초 장사항 어디쯤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낄낄거리고 있을 것이다. 옥나는 식탁 위에 사온 꽈배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이 던졌던 5만 원을 나란히 놓았다. 5만 원. 그래, 내 목숨값이 5만 원이었지. 옥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첫째 아들 동민이었다. 안양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최근 결혼 준비로 바쁜 아들이었다. 엄마,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집으로 갈게.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동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옥나는 직감했다. 또 돈 문제구나. 10년 동안 고시 공부를 한답시고 청춘을 다 보내고 뒤늦게 중소기업에 들어간 큰아들이었다. 모아둔 돈도 없을 텐데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옥나는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그래, 와라. 아빠 있을 때 같이 밥이나 먹자. 전화를 끊고 옥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은 아들에게도 냉정했다.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는 거라며 고시 공부하던 시절에도 생활비 한 번 제대로 대준 적 없는 사람이었다. 옥난이 몰래 파출부 일을 하며 보태준 돈으로 동민은 겨우 버텼다.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기쁘면서도 남편의 반응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다. 토요일이 되었다. 철권은 다행히 집에 있었다. 낚시가 잘 안 풀렸는지 기분이 저기압이었지만 아들이 온다니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두었다. 점심상이 차려졌다. 옥나는 아들이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했다. 동민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드디어 어렵게 입을 뗐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요새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지연이네 집에서는 1억을 보태주기로 하셨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전세금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갈비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철권은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고기 한 점을 씹어 삼키고는 냉정하게 말했다. 없어. 나 공무원 퇴직하고 연금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산다. 너도 알지 않냐? 아버지, 퇴직금 나오신 거랑 그동안 모아두신 돈 있는 거 알아요. 제가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받기 전까지만이라도. 안 돼. 인석이는 자기 힘으로 결혼했다. 형이라는 놈이 동생보다 못해서 어디다 손을 벌려. 고시 공부한다고 10년 까먹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동민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옥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동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옥난이 참다 못해 나섰다. 당신 말 좀 예쁘게 해요. 동민이가 놀았어? 공부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우리 예금 통장에 돈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5천만 원이라도 좀 보태줘요. 사돈댁에서 1억이나 내놓으셨다는데 우리 동민이 기죽으면 어떡해? 철권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 그 돈 내 노후 자금이야. 당신 나중에 무릎 수술한다며? 그 돈 동민이 주면 당신 수술은 무슨 돈으로 해? 나라에서 해줘? 그 말은 아들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옥난의 아픈 곳을 찌르는 칼날이었다. 수술비 핑계를 대며 아들에게 돈 한 푼 안 주려는 남편의 치졸함에 옥난은 치가 떨렸다. 나 수술 안 받아도 돼. 그냥 다리 병신으로 살아도 되니까 동민이 도와줘요. 옥난이 소리를 지르자 철권은 코웃음을 쳤다. 말은 잘하네. 나중에 아파서 뒹굴 때 나한테 징징거리지나 마. 난 낚시나 갈란다. 철권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낚시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다. 식탁에는 반쯤 남은 갈비찜과 고개를 숙인 아들, 그리고 숨을 몰아쉬는 옥남만 남았다. 동민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이런 소리까지 듣게 하고. 지연이한테는 잘 말해볼게요. 동민은 황급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옥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집은 집이 아니었다. 거대한 무덤이었다. 40년 동안 그녀가 파내려간,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집어삼키려 하는 시커먼 구덩이. 옥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무덤 속에 누워 죽기만을 기다릴 순 없었다. 무릎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을 열고 나가야 했다. 남편 조철권이 던진 그 5만 원권 지폐를 가슴에 품고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었다. 아들이 떠나고 난 뒤에 집안은 비릿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한옥나는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아들의 빈 밥그릇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갈비찜의 기름기가 하얗게 굳어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다. 따뜻할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온기가 빠져나가는 순간 추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찌꺼기. 옥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고 일어섰다. 무릎 관절 사이로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 같은 통증이 전신으로 퍼졌지만 지금은 그 통증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이렇게는 안 돼. 정말 이렇게는 못 살아. 그녀의 낮은 읍조림은 거실 천장의 샹들리에를 타고 공허하게 흩어졌다. 옥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고무장갑을 꼈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가슴속에 이혼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서도 손은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그릇을 헹구는 물소리가 마치 폭포 소리처럼 크게 들렸고 수세미질 한 번에 40년 묵은 울분이 씻겨 내려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박박 문질렀다. 설거지를 마친 옥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철권의 낡은 옷가지들이 옷장에 가득했다. 낚시를 갈 때마다 입던 방수복, 공무원 시절 입었던 빳빳한 와이셔츠들. 그녀는 그 옷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보았다. 이 옷들을 빨고 다리고 개어주며 보낸 시간이 옥난의 20대였고 30대였으며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60대의 끝자락이었다.
그날 밤 속초에서 돌아온 조철권은 평소처럼 당당했다. 비린내가 밴 낚시 가방을 거실 한복판에 내팽개치고는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여보, 밥 줘. 오늘 물때는 좋았는데 입질이 영 시원찮네. 철권의 목소리에는 낮에 아들을 울려보낸 아버지의 미안함 따위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옥나는 안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철권이 눈을 가늘게 떴다. 왜 그래? 사람 무한하게 그렇게 쳐다봐? 아들놈 때문에 아직도 심술이야? 옥나는 거실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가슴 중앙이 꽉 막힌 듯 답답했지만 여기서 멈추면 평생 이 남자의 그림자로 살다 죽을 것 같았다. 조철권 씨, 우리 이혼해요.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TV에서 나오던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기괴할 정도로 이질적으로 들렸다. 철권은 낚시 매듭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추고 옥난을 빤히 쳐다봤다. 잠시 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비웃음이 걸렸다. 뭐? 이혼?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요. 이제 당신 밥 차려주는 것도, 낚시 가방 비린내 닦아주는 것도, 아픈 무릎 꿇고 당신 눈치 보는 것도 다 끝내고 싶어요. 철권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턱을 치켜들었다.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당신 나가서 살 집은 있어? 한 달에 쌀 한 톨이라도 내 힘으로 벌어본 적 있어? 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해놓고 이제 와서 배가 불렀구먼. 당신이 벌어다 준 돈? 내가 파출부 뛰고 식당 주방에서 허리 휘어지게 일해서 동민이 공부시키고 이 집 대출 갚은 건 돈 아니야? 당신 공무원 월급 뻔한 거 내가 쪼개고 아껴서 이만큼 만든 거야. 당신은 그저 그 돈으로 낚시나 다니고 내 앞가림만 했지. 철권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나 옥난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좋아. 도장 찍어줄게. 나야 좋지. 나이 먹어서 잔소리하는 마누라 없어지면 천국이지. 근데 똑똑히 알아둬. 이 집 내 명이야. 예금? 그것도 내 이름으로 된 연금이랑 퇴직금이 대부분이야. 당신 몸뚱이 하나만 나가야 할 텐데 길바닥에서 나 앉아도 나 원망하지 마. 옥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아니, 법대로 나눠야지. 40년 살았으면 절반은 내 거야. 당신이 아무리 우겨도 법은 내 편일 거야. 철권은 코방귀를 뀌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닫는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다. 옥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떨리는 다리를 지탱했다. 결심은 했지만 막상 뱉어내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옥나는 일찍 집을 나섰다. 의왕시청 근처에 있는 법률 상담소를 가기 위해서였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의왕시의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항상 다니던 길이었는데 오늘따라 길가에 핀 개나리조차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다. 상담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냉랭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정적에 쌓인 사무실이 나타났다. 젊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옥난을 맞이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신다고요? 옥난은 변호사 앞에서 자신의 40년 세월을 쏟아냈다. 남편의 무관심 낚시에 빠져 아픈 아내를 방치한 일, 아들의 결혼 자금을 거절하며 내뱉은 독설들. 변호사는 묵묵히 기록하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황혼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이 핵심입니다. 남편분 명의로 된 아파트와 연금 모두 40년의 혼인 기간을 고려하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55에서 46 정도는 가능합니다. 절반. 그 단어가 옥난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평생 돈 문제로 남편에게 굽실거려야 했던 세월에 대한 보상 같았다. 옥난은 변호사에게 소송 절차를 의뢰하고 서류를 챙겨 나왔다. 상담소를 나서는 길 의왕시청 앞 광장에는 분수가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소송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소장이 전달되던 날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다. 철권은 소장을 거실 테이블에 던지며 옥난에게 고함을 질렀다. 이게 뭐야?
정말로 소송을 걸어? 당신 미쳤어?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려고 이래. 창피한 건 당신이지. 아픈 마누라한테 5만 원 던져주고 낚시나 다니는 인간인 거 동네방네 소문나면 누가 당신을 공무원 출신 점잖은 양반으로 보겠어? 철권은 부들부들 떨며 전화를 걸어 아들들을 소집했다. 며칠 뒤 의왕 집으로 동민과 인석이 모였다. 큰아들 동민은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대기업에 다니는 둘째 인석은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요. 인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철권은 기다렸다는 듯 옥난을 손가락질했다. 내 애미가 미쳤다. 나한테 재산 절반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걸었어. 내가 공직 생활하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옥난은 아들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동민아, 인석아. 엄마는 지난 40년 동안 이 집에서 유령처럼 살았다. 내 아버지가 던져주는 생활비에 벌벌 떨고 아파도 병원 가자는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았어. 너희 결혼할 때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준 거 아버지가 돈 줄 쥐고 안 놔줘서 그런 거야. 엄마는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다. 동민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결혼 자금 문제로 부모님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가득했다. 반면 인석은 현실적이었다. 어머니, 이혼하시면 어디서 사시게요? 연금 절반 받으셔도 생활비 빠듯하실 텐데.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서 저희가 용돈 드릴게요. 소송 취하하세요. 인석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 너희는 엄마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편안함만 생각하는구나. 옥난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철권도 옥난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소송까지 가서 미천 다 드러내느니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좋아. 소송 취하해. 협의 이혼해주마. 대신 아파트는 내 명의니까 내가 갖고 현금이랑 예금 절반 나눠줄게. 연금도 법대로 나누고. 이제 됐지? 철권이 순순히 나오는 것이 의심스러웠지만 옥난은 지긋지긋한 이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다. 두 사람은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했다.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는 차가웠다. 수많은 부부가 그곳에서 등을 돌리고 남남이 되어 나갔다. 옥난은 옆에 선 철권을 쳐다보았다. 40년을 함께한 남자.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는 증오했으며 이제는 아무 감정도 남지 않은 돌덩이 같은 존재. 판사 앞에 서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순간 옥난은 눈을 감았다.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하셨습니까? 네. 옥난의 대답은 짧고 명료했다. 반면 철권의 대답은 마지못해 내뱉는 신음 같았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오는 길, 옥난은 가방 속에 든 이혼 확인서를 꽉 쥐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이제 만족해? 40년 공든 탑을 무너뜨리니까 속이 시원하냐고. 철권이 법원 계단에서 옥난을 향해 소리쳤다. 옥난은 멈춰 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공든 탑이 아니라 감옥이었어. 나는 오늘 석방되는 거야. 잘 사세요, 조철권 씨. 이제 당신 밥상은 당신이 차려 먹고 당신 낚시 가방은 당신이 닦으면서. 옥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광장을 가로질러 나갔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걸음걸이에는 전에는 없던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다. 재산 분할로 받은 현금이 통장에 찍히는 것을 확인했다. 숫자가 나열된 통장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의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아주 작은 위로였다. 옥난은 의왕을 떠나기로 했다.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그 도시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하고 근처에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은 곳. 그녀가 선택한 곳은 수원의 한 조용한 아파트 단지였다. 이사 가는 날 옥난은 아주 단촐하게 짐을 쌌다. 철권과 함께 쓰던 가구들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아들들의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앨범뿐이었다. 진짜 가는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안 받아줄 거야. 거실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철권이 으름장을 놓았다. 옥나는 현관문을 잡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후회는 어제까지 다 했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갈 거예요. 문을 닫는 순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옥나는 이삿짐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다. 트럭이 경수대로를 달려 수원을 향해 갈 때 옥나는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맞았다. 수원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문득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제 밥은 누구랑 먹지?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40년의 습관은 칼로 베어내듯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냄비를 올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의 첫 번째 식사야. 옥나는 정갈하게 차린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텔레비전 소리도 남편의 잔소리도 없는 고요한 식사.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뜨겁고 짭짤한 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눈물이 한 방울 찌개 그릇으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밥을 먹었다. 이혼 후 10개월. 옥나는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우고 가끔 진주 같은 오랜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며 남편 없는 삶의 달콤함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평화로운 일상 뒤로 거대한 파도가 다시 몰아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옥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비명을 지르며 다시 주저앉았다. 오른쪽 무릎이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휩싸였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 전화기를 잡았다. 거실에는 도와줄 사람도 택시비를 던져줄 사람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벽지만이 그녀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다. 10개월 전의 독립이 축복이었다면 지금 찾아온 고통은 저주와도 같았다. 옥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동민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다. 신혼인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벽을 짚으며 일어섰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 40년의 감옥에서 벗어나 얻은 자유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했다. 옥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다시 그 남자를 떠올렸다. 무심하고 잔인했던 조철권. 그가 옆에 있었다면 적어도 이 고통 속에서 혼자 벽을 긁지는 않았을 텐데. 옥난의 머릿속에 이기적인 생각과 서러움이 뒤엉켰다. 수원 영통의 작은 아파트, 아침 햇살은 이혼 후 옥난이 가장 사랑하는 손님이었다. 남편의 비린내 나는 낚시 가방 대신 베란다에 조르르 놓인 화초들이 아침 인사를 건네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마시는 연한 커피 한 잔은 40년 서름에 대한 보상 같았다. 옥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순간 오른쪽 무릎에서 둑 하는 소름 끼치는 진동이 느껴졌다.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다. 무릎 관절 속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박힌 채 살점을 지시기는 것 같은 섬뜩한 고통이었다. 옥나는 다시 침대 위로 고꾸라졌다. 식은 땀이 순식간에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10개월 전 의왕집을 나오며 호기롭게 외쳤던 혼자서도 잘 살 것이라는 선언이 거실의 정적 속에서 비웃음처럼 되돌아왔다. 겨우 벽을 짚고 일어난 옥나는 싱크대 선조리대를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평소라면 5초면 충분했을 거리가 천리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컵을 들이켜고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진통제를 찾았다. 약 기운이 퍼지길 기다리며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창밖으로는 의왕에서 수원으로 넘어오는 출근길 차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 수많은 차 중 하나에 철권이 타고 있을 리 없는데도 옥나는 자꾸만 길가를 살폈다. 괜찮아, 옥나나. 죽으라는 법은 없어. 그 인간 없어도 지금까지 잘 견뎠잖아.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다. 오늘은 6개월 만에 돌아온 병원 정기검진 날이었다. 예전 같으면 철권에게 태워달라, 싫다, 5만 원 받아라 하는 실랑이로 진을 뺐겠지만
이제는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움직여야 했다. 옥나는 스마트폰 앱을 켜 택시를 호출했다. 문 앞까지 찾아온 택시 기사의 친절한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라타자 문득 서러움이 밀려왔다. 남보다 못한 남편보다 생판 남인 기사의 손길이 더 따뜻하다는 사실이 옥난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수원역 인근의 대형 정형외과. 병원 냄새는 여전히 차갑고 비릿했다. 휠체어에 의지의 진료실로 들어서자 오래전부터 옥난을 봐왔던 김 원장이 모니터를 보며 혀를 찼다. 한옥난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약으로 버틸 수준이 아니라고요. 엑스레이 보세요. 뼈와 뼈가 완전히 맞닿아서 연골이 아예 형체가 없어요. 수술 안 하고 어떻게 버티신 겁니까? 원장님, 저 이제 혼자 살거든요. 수술하면 누가 저를 돌봐줘요. 아들들도 다 가정이 있고 멀리 사는데. 김 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평생 휠체어 타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입원 결정하시죠. 보호자 문제는 간병인 쓰시면 됩니다. 요즘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가족 없어도 수술 가능해요. 하지만 수술 당일에는 무조건 보호자가 와야 합니다. 보호자. 그 세 글자가 옥난의 심장을 짓눌렀다. 옥난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다. 결국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첫째 아들 동민이었다. 동민아. 엄마 무릎이 이제 정말 한계인가 봐. 수술해야 한대. 전화기 너머 동민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엄마 정말요? 언제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는 프로젝트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데. 지연이한테 물어볼까요? 아니야. 세댁한테 그런 짐 지우지 마라. 수술 날짜만 좀 맞춰주면 엄마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 옥나는 전화를 끊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은 남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연이라는 며느리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아들에게 와서 대소변 좀 받아달라고 말할 용기는 옥난에게 없었다. 수술 전날 옥난은 수원의 작은 아파트를 정리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냉장고를 비우고 가스밸브를 확인했다. 텅 빈 거실에 서자 문득 의왕집의 안방이 떠올랐다. 철권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녁이면 돌아와 밥 줘라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옥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현관문을 나섰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옥나는 4인용 병실의 창가 자리에 누웠다. 옆 침대에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젊은 여성이 남편의 극진한 간호를 받고 있었다. 자기야, 사과 깎아줄까? 아프면 바로 말해. 남자가 아내의 발을 주무르며 속삭이는 소리가 칸막이 커튼을 넘어 옥난의 귓가에 박혔다. 옥난은 벽 쪽으로 몸을 돌려 누웠다. 40년 동안 조철권에게 저런 다정함을 바랐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존재, 내가 여기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최소한의 시선만이라도 원했다. 하지만 철권에게 옥난은 낚시 도구보다 못한 소모품이었다. 수술 당일 아침 동민이 창백한 얼굴로 병실에 나타났다. 엄마 미안해요. 늦었죠? 어제 야근하느라. 아니다, 바쁜데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옥난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수술대로 향하는 이동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의 조명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마치 지난 4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마취 마스크가 코를 덮고 의사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옥난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술은 4시간이 넘게 걸렸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옥난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무릎을 난도질하는 듯한 지독한 통증이었다. 신음이 절로 터져나왔다. 눈을 뜨니 침침한 병실 천장이 보였다. 옆에는 동민이 자다 깬 눈으로 서 있었다. 엄마 정신이 들어요? 수술 잘 됐대요. 근데 저는 이제 회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간호사님께 말씀 다 드려놨어요. 그래. 어서 가라. 고생했다. 동민은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며 황급히 병실을 나갔다. 아들이 떠난 뒤 병실에는 기계적인 모니터 신호음만이 울렸다. 옥나는 소변줄을 차고 침대에 묶인 채 홀로 남겨졌다.
목이 타들어갈 듯 말랐지만 물 한 컵을 떠다 줄 사람이 없었다. 저기요. 간호사님. 옥난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병실 문 밖까지 닿지 않았다. 옆 침대의 남편은 아내를 부축해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고 앞 침대의 할머니는 딸이 사온 전복죽을 받아먹고 있었다. 오직 옥난만이 고립된 섬처럼 그곳에 누워 있었다. 밤이 되자 통증은 더욱 악화됐다. 무급 간병인은 친절했지만 가족만큼 세심할 순 없었다. 옥난은 밤새 끙끙 앓으며 철권을 생각했다. 만약 그가 여기 있었다면 아마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하냐며 짜증을 냈을지도 모른다. 낚시 가야 하는데 왜 하필 지금 수술하냐고 타박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목이 마를 때 물컵을 입술에 대주긴 했을 것이다. 적어도 내가 아파서 죽어가는지 아닌지는 지켜봐 줬을 것이다. 조철권. 그 독종 같은 인간. 옥난은 이를 악물었다. 그 인간에게 지기 싫어서라도 빨리 회복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옥난을 무너뜨린 것은 통증보다 더 잔인한 현실이었다. 회진을 온 의사가 옥난의 수술 부위를 살피며 말했다. 수술은 깨끗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의 문제입니다. 6주 동안은 무릎을 굽히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해요. 혼자 사신다고 하셨죠? 그럼 재활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밥 해 드시고 씻으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재수술해야 합니다. 재활병원이요? 비용이 얼마나? 일반 병실보다 훨씬 비싸죠. 간병인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에 몇백은 우스울 겁니다. 옥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은 옥난의 남은 평생을 지탱해야 할 생명줄이었다. 수술비와 입원비만으로도 큰 돈이 나갔는데 재활병원까지. 옥난은 결국 일주일 만에 퇴원을 강행했다. 아들들에게는 친구가 와서 도와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지팡이를 짚고 수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너머로 훅 끼쳐오는 먼지 냄새가 옥난을 맞이했다. 냉장고에는 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옥난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싱크대 앞에 서서 라면 하나를 끓이려 했지만 5분도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무릎에 무리가 가자 날카로운 통증이 뇌를 찔렀다. 옥난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뭐야? 이게 내 인생이야? 눈물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다. 냄비 속에 물은 끓어 넘치고 있었지만 옥난은 그것을 끌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 거실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이 보였다. 의왕 집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짐이었다. 옥난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다. 그곳에는 20년 전 속초 대포항에서 철권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철권은 커다란 광어 한 마리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고 옥난은 그 옆에서 밀진 모자를 쓴 채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비록 그 시절에도 철권은 이기적이었고 무심했지만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 옥난은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당신 거기서 혼자 낚시나 다니면서 속 편하게 살고 있겠지.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증오와 그리움,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옥난을 휘감았다. 10개월 전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알고 보니 방치의 다른 이름이었다. 옥난은 깨달았다. 노년의 삶이란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죽음을 지켜봐줄 최소한의 증인이 필요해서 함께 사는 것임을. 보름 뒤 옥난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경과를 보러 온 옥난에게 의사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한옥난님 큰일 났습니다. 반대쪽 무릎도 무너지고 있어요. 한쪽을 수술하니까 그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왼쪽 연골이 급격하게 마모됐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른쪽 수술한 것도 헛수고가 돼요. 당장 왼쪽도 수술 날짜 잡으시죠. 옥난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또 수술이라니. 또 그 지옥 같은 병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워야 한다니. 옥난은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의왕집 근처에서 가끔 보던 남편의 낚시 동호회 회원이었다. 그는 옥난을 알아보지 못한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지나갔다. 김씨. 조 반장 철권 말이야?
요새 낚시도 안 나오고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다던데. 마누라 나가고 나서 애가 영 맛이 갔어. 밥도 못 얻어먹고 다녀서 얼굴이 반쪽이라니까. 옥란의 귀가 번쩍 뜨였다. 철권이? 낚시광인 그 인간이 낚시를 안 간다고. 옥란은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냈다. 차마 누르지 못했던 번호, 원수라고 저장해 두었던 철권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다. 옥란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다 그 인간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다 그 인간 수발드느라 그런 거라고. 옥란은 결심한 듯 전화를 걸었다. 아니, 정확히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먼저 연락해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패배 선언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옥란은 다시 한번 주방 바닥에서 무너졌다. 물컵 하나를 집으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유리컵이 깨졌고 유리 파편이 옥란의 손등을 핥히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보며 옥란은 비명을 질렀다. 아, 조철권. 이 나쁜 놈아. 보고 있냐? 나 이렇게 죽는 거 보고 싶어? 어둠뿐인 집안에서 옥란의 외침은 공허하게 되돌아왔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기어 휴대폰을 잡았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철권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옥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마침내 뚝 소리와 함께 익숙하지만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철권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잠겨 있었다. 옥란은 목이 메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누구냐니까? 옥란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나야. 한옥란.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철권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옥란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다. 나 무릎 수술했어. 근데 또 해야 한대.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철권 씨. 옥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40년의 한이 녹아내리는 소리였고 동시에 노년의 쓸쓸한 타협이 시작되는 신호였다. 철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나직하게 뱉은 한마디가 옥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집구석 꼴이 말이 아니다. 일단 와봐. 옥란은 전화기를 붙잡고 오열했다. 승리도 패배도 없는 그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항복이었다. 수원의 화려한 독립 아파트는 이제 옥란에게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다시 의왕으로 그 지긋지긋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무덤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원에서 의왕으로 향하는 택시 안 옥란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과 10개월 전 이 길을 지날 때는 가슴속에 뜨거운 해방감이 넘실거렸다.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나만의 온전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등 뒤에 집을 불태우듯 떠나왔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독립의 훈장 대신 차가운 알루미늄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패배감보다 더 무거운 생존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택시가 의왕시 내손동의 익숙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옥란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동 건물은 10개월 전과 다름없이 견고하게 서 있었지만 그곳을 향하는 옥란의 마음은 이미 수천 조각으로 부서진 상태였다. 다 왔습니다, 어르신. 조심히 내리세요. 택시기사가 짐가방을 내려주며 건넨 동정 어린 시선이 옥란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옥란은 이를 악물고 지팡이의 의지에 평지로 내려섰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수술한 오른쪽 무릎은 비명을 질렀고 아직 수술하지 못한 왼쪽 무릎은 금방이라도 꺾일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옥란은 잠시 멈춰섰다. 10개월 전 그녀가 직접 번호를 바꾸고 나갔던 도어락은 예전 그대로였다. 철권은 번호조차 바꾸지 않았던 것이다. 옥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삐비빅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옥란을 맞이한 것은 훅 끼쳐오는 곰팡내와 찌든 담배 냄새였다. 옥란이 깔끔하게 관리하던 거실은 온데간데 없었다. 바닥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뒹굴고 있었고 소파 위에는 세탁하지 않은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조철권 씨?
옥난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거친 기침 소리였다. 옥난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안방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40년을 함께한 남자 조철권이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다. 왔어? 철권이 몸을 일으켰다. 옥난은 경악했다. 당당하고 고집스러웠던 남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수척해진 노인이 그곳에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과 충혈된 눈동자는 그가 지난 10개월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당신 꼴이 이게 뭐야? 낚시나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산다더니. 옥난의 질책에 철권은 힘없이 웃었다. 낚시는 무슨. 당신 나가고 나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지, 청소기는 어디에 박혀 있는지.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철권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옥난의 지팡이를 보며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다리는 진짜 그렇게 안 좋은 거야? 안 좋으니까 이 꼴로 왔지. 의사가 왼쪽도 당장 수술 안 하면 영영 못 걷는데. 나 이번에는 혼자 병원에 있을 자신 없어서 왔어. 당신 미워서 죽어도 오기 싫었는데 살고 싶어서 왔다고. 옥난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뱉은 말은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렀다. 철권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옥난의 짐가방을 안방 구석으로 옮겼다. 일단 앉아. 배고프지? 뭐라도 좀. 철권은 주방으로 향했지만 정작 냉장고 문을 열고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먹을 만한 것이라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말라비틀어진 김치뿐이었다. 결국 옥난이 나섰다. 비켜요. 내가 할 테니까. 옥난은 지팡이를 한쪽에 세워두고 싱크대를 붙잡은 채 쌀을 씻었다. 40년의 세월은 무서웠다. 10개월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녀의 손은 익숙하게 냄비를 찾고 가스레인지 불을 붙였다.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어오르고 고소한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비로소 이 죽어있던 공간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철권은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넣었다. 마치 수개월을 굶주린 사람처럼. 옥난은 그런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당신, 애들한테는 연락했어? 철권이 밥그릇을 비우며 물었다. 아니, 아직. 당신한테 먼저 온 거니까. 동민이가 그러더라. 당신 수술했을 때 병실에서 밤새 울었다고. 그 녀석 신혼이라 바쁜데 당신 신경 쓰느라 정신 없었을 거야. 옥난은 숟가락을 놓았다. 아들이 그랬다는 사실을 철권을 통해 전해 듣는 기분이 묘했다. 그래서 다시 합치자는 거야 뭐야? 나 그냥 잠시 요양하러 온 거 아니야. 당신이랑 예전처럼 지옥같이 살려고 온 거 아니라고. 옥난의 단호한 말에 철권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색했다. 나도 생각 많이 했어. 당신 없는 10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근데 옥난아, 나도 이제 60 중반이야. 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당신 수발들 자신 없다고. 뭐라고? 옥난의 눈이 치켜 올라갔다. 역시나 변하지 않았구나 싶은 생각에 배신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철권의 다음 말은 뜻밖이었다. 내 말 들어봐. 당신 수술해야 하잖아. 내가 병원 데려다주고 옆에서 지켜봐는 주마.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당신도 이제 알 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 서로 사랑 타령하며 살 순 없다는 거. 그냥 서로 필요할 때 손 빌려주는 관계로 살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혼인신고는 다시 안 해. 재산 분할한 것도 그대로 둬. 생활비는 각자 내고 가사 노동은 분담하자고. 당신 아프니까 내가 청소랑 빨래는 배울게. 대신 나 낚시 가는 거 간섭하지 마. 서로 터치하지 말고 한 지붕 아래 사는 동거인처럼 지내보자고. 옥난은 어이가 없었다. 이 남자는 다시 합치자는 순간에도 조건을 내걸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다시 뜨거운 부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미 서로의 가슴에 낸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 좋아.
대신 나 왼쪽 수술할 때 당신 무조건 병실 지켜. 퇴원해서 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밥 차려주고 부축해줘. 그거 약속 안 하면 나 당장 수원으로 다시 가. 철권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약속하마. 나도 사람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다시 시작되었다. 다음 날부터 철권은 옥난의 지휘 아래 집안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세탁기 버튼을 누르는 법, 청소기 먼지통을 비우는 법, 쌀을 안 치는 법. 40년 만에 처음으로 앞치마를 두른 남편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옥난은 웃음이 나지 않았다. 그가 40년 전에 이 일들을 배웠더라면 그들이 이혼 도장을 찍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일주일 뒤 옥난은 다시 수원의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철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 로비에 도착했다. 여기서 기다려. 접수하고 올게. 철권이 성큼성큼 걸어가 접수대 앞에 서는 뒷모습을 보며 옥난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10개월 전 그토록 원했던 홀로서기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철권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아이고, 이제야 보호자분이 오셨네요. 한옥난님, 이번 왼쪽 수술은 오른쪽보다 훨씬 수월할 겁니다. 보호자분이 옆에서 재활만 잘 도와주시면 금방 걸으실 거예요. 수술 날짜가 잡혔다. 이번에는 오른쪽 수술대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철권은 낚시 가방 대신 옥난의 세면도구와 여벌 옷을 챙겼다. 병실에 입원한 옥난 옆에서 철권은 묵묵히 사과를 깎았다. 당신, 낚시 안 가도 돼? 옥난이 묻자 철권은 사과 껍질을 길게 깎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고기들이나 없어도 잘 놀겠지. 이번엔 내가 당신 옆에 있기로 했잖아. 수술 당일 옥난이 수술실로 들어갈 때 철권은 옥난의 차가운 손을 잠시 꽉 쥐었다. 걱정 마.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그 짧은 접촉이 마취제보다 더 강력하게 옥난의 불안을 잠재웠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옥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천장이 아니라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철권의 백발이었다. 철권 씨. 옥난의 부름에 철권이 번쩍 눈을 떴다. 일어났어? 아파? 간호사 부를까? 당황해하며 비상벨을 찾으려는 남편의 모습에서 옥난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보았다. 그는 다정하지도 세심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이 고통의 현장을 도망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퇴원 후 의왕의 집은 재활치료실이 되었다. 철권은 옥난의 부추기가 되어 거실을 수십 번씩 왕복했다. 조금만 더. 그렇지, 한 걸음만 더. 남편의 투박한 손을 잡고 걷는 연습을 하며 옥난은 생각했다.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가장 증오했던 사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내 손을 잡고 있고 가장 사랑했던 자유는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옥난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철권의 본성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옥난아, 이제 당신 혼자서도 좀 걷네. 나 내일부터 속초 좀 다녀올게. 동호회 김씨가 이번에 대구가 풍년이라는데. 옥난은 젓가락을 탁 놓았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 아직 보호대도 못 풀었어. 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어쩌려고. 아니, 하루 이틀인데 어때? 국 끓여놨으니까 데워 먹으면 되잖아. 철권의 눈은 이미 거실 구석에 놓인 낚시 가방으로 향해 있었다. 40년 묵은 갈등의 씨앗이 다시 싹을 틔우고 있었다. 옥난은 깨달았다. 다시 합쳤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저 환경에 따라 잠시 숨을 죽일 뿐. 가서 오지 마. 당신은 역시 그 비린내 나는 고기들이 마누라보다 소중한 인간이야. 옥난의 독설에 철권도 지지 않았다. 당신도 똑같아. 이기적인 건 당신이야. 나 10개월 동안 굶다시피 살면서 당신 기다렸는데 이제 좀 숨 좀 돌리겠다는데 그걸 못 참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거실을 채웠다. 10개월 전 이혼 직전의 그 풍경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옥난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지팡이를 내던지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내가 왜 돌아왔을까? 차라리 수원의 그 차가운 방에서 굶어 죽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이성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 너는 살기 위해 돌아왔다고. 고독사하지 않기 위해 누군가 내 죽음을 발견해 주길 바라는 그 비겁한 마음으로 이 성체로 돌아온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옥나는 거실에서 들리는 부스럭 소리에 눈을 떴다. 철권이 낚시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옥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철권 역시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식탁 위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놓았다. 점심에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어. 모레 올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옥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10개월 전과는 다른 기약 있는 고독이었다. 옥나는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갔다. 식탁 위에 지폐를 물끄러미 보았다. 50,000원권이 아니라 10,000원권 3장이었다. 옥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지폐를 챙겼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노년의 정답이었다. 사랑이 없어도 존경이 없어도 서로의 필요를 거래하며 살아가는 기이한 계약 관계. 그녀는 창밖의 의왕시 전경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창문 너머로 그녀와 비슷한 전쟁을 치르고 있을 수많은 한옥난들이 보였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별거 있나. 옥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걷기 연습을 시작했다. 지팡이 끝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거실을 울렸다. 마치 멈추지 않는 시계추처럼 그녀의 남은 생애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속초로 떠난 철권에게서 걸려올 한 통의 전화가 이 위태로운 평화를 다시 한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임을. 인생극장의 조명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철권이 속초 장사항으로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의왕의 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옥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보호대를 찬 왼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렀다. 수술 부위가 아물며 가려움과 욱신거림이 교차했다. 혼자 남겨진 거실은 수원에서의 고립감과는 또 다른 기분이었다. 누군가 올 곳이 있다는 안도감과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곁을 비우고 많은 남편에 대한 해묵은 증오가 공존하는 묘한 공간. 옥나는 식탁 위에 놓인 10,000원짜리 지점들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40년 전 처음 결혼했을 때 철권은 낚시를 다니며 잡아온 작은 우럭 한 마리에도 세상을 다 얻은 듯 굴었었다. 그때 옥나는 그 비린내마저 사랑의 증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세월은 그 비린내를 악취로 바꾸어 놓았고 남편의 자유는 아내의 희생이라는 걸음을 먹고 자란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래, 가서 오지 마라. 바다의 고기들이랑 평생 살지 왜 왔어? 옥나는 입으로는 독설을 내뱉었지만 눈은 자꾸만 현관 시계를 향했다. 모레 온다던 사람이었다.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오후쯤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릴 터였다. 옥나는 지팡이를 짚고 주방으로 향했다. 혼자 있을 때 대충 때우려던 마음을 접고 쌀을 씻었다. 철권이 좋아하는 시래기나물을 무치기 위해 냉동실에서 갈무리해 둔 시래기를 꺼냈다. 이혼하고 수원에 있을 때는 쳐다보기도 싫던 남편의 식성이 다시 한 집에 살게 되자 무서운 관성이 되어 옥난의 손끝을 움직였다. 그때였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던 저녁 8시경 옥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조철권이었다. 낚시나 할 것이지 무슨 전화를. 옥난은 투덜대며 폴더를 열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철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거친 파도 소리와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음, 그리고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여기 속초 장사항 방파제인데요. 이 전화기 주인 되시는 분 맞습니까? 옥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바닥에 순식간에 땀이 찼다. 네, 맞는데요. 제 남편인데. 무슨 일이 있나요? 그게 조 선생님이 낚시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구급대원들이 와서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데 의식이 없으십니다. 속초 의료원으로 이송할 거니까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겠어요. 옥난의 머릿속이 하얗게 번졌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쓰러졌다고. 의식이 없다고. 불과 어제 아침까지 짜장면 시켜 먹으라며 돈을 놓고 나가던 그 건장한 노인이
옥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지금 갈게요. 어느 병원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옥나는 미친 사람처럼 거실을 휘저었다. 외출복을 챙겨 입어야 하는데 단추 구멍이 보이지 않았다. 수술한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지팡이는 자꾸만 미끄러졌다. 옥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조철권, 이 나쁜 인간아. 나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나더러 이 다리로 속초까지 어떻게 가라고. 그녀는 울면서 동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민은 퇴근길이었는지 차 소음이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동민아, 내 아버지 속초에서 쓰러졌대. 의식이 없단다. 나 어떡하니 동민아. 동민의 목소리도 순식간에 굳어졌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의왕으로 갈게요. 제 차로 속초 가요. 인석이한테도 연락할 테니까 엄마는 짐만 싸두세요. 1시간 뒤 동민이 아파트 단지로 들이닥쳤다. 옥난을 차에 태운 동민은 영동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다. 차 안에서 옥난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철권에 꺼져가는 생명줄처럼 보였다. 40년 동안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남자였는데 막상 그가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 서자 옥난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속초 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병원 로비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동민의 부축을 받아 응급실 안으로 들어서자 커튼이 쳐진 침대 주위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철권 환자 보호자입니다. 동민의 외침에 간호사가 고개를 돌렸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려고 준비 중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발견돼서 고비는 넘기셨는데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지켜봐야 합니다.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침대 위에서 옥나는 철권의 얼굴을 보았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기계 장치에 연결된 남편의 얼굴은 더 이상 독불장군 조철권이 아니었다. 그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육신일 뿐이었다. 옥나는 철권의 거친 손을 잡았다. 낚시를 좋아해 굳은 살이 박이고 햇볕에 검게 그을린 손.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에 2번뿐이었다. 동민과 인석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옥난 역시 아픈 다리를 끌고 보호자 대기실 딱딱한 의자에 몸을 기댔다. 당신 나 수술할 때 옆에 있어 주기로 했잖아. 나 아직 다 안 나았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나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어떻게 살라고. 옥난은 밤새 기도했다. 신을 믿어본 적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었다. 40년의 미움이 이토록 깊은 슬픔으로 변할 줄은 몰랐다. 미움도 결국 깊은 관심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그가 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극한의 상황에서야 깨달은 것이다. 다음 날 새벽 2번째 면회 시간이었다. 옥나는 홀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기계음만 가득한 그곳에서 철권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옥나는 그의 귓가에 입술을 갖다 댔다. 철권 씨 나왔어. 옥난이야. 당신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일어나야지. 나 왼쪽 수술한 거 아직 실밥도 안 풀었어. 당신이 부축해준다고 약속했잖아. 낚시 가방 다 버려도 좋으니까 제발 눈 좀 떠봐요. 그때였다. 옥난의 눈물이 철권의 손등 위로 떨어졌을 때 철권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감겨있던 눈꺼풀이 서서히 들리더니 초점 없는 눈동자가 옥난을 향했다. 철권 씨, 정신이 들어? 철권은 산소 마스크 안으로 무언가 말을 하려 애썼다. 옥난은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가 달려와 철권의 상태를 체크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적적이네요. 하루가 더 지나 철권은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산소 마스크를 벗은 철권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옥난의 손이었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옥난아. 그래, 나 여기 있어. 말하지 마. 힘들어. 철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보일 것 같던 강철 같던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에 옥난의 40년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철권은 병실 천장을 보며 더디게 말을 이었다. 장사항 방파제에서 숨이 턱 막히는데 바닷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딱 하나 생각나더라. 당신 얼굴. 병원 태워달라고 할 때 5만 원 던져준 거. 그게 가슴에 박혀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염치 없어서 죽지도 못하겠더라. 옥나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됐어. 이제 됐어. 살아났으면 됐지. 아니야, 나 죽을 고비 넘기고 나니까 이제 알겠어. 낚시가 다 무슨 소용이고 고집이 다 무슨 소용이냐. 내 옆에 남은 건 당신뿐인데. 내가 참 못났다. 철권의 참에는 눈물겨웠다. 그는 옥난의 수술한 다리를 보며 다시 한번 울컥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그 세월 동안 옥난이 홀로 견뎠을 고통이 이제야 제1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일주일 뒤 철권은 퇴원 허락을 받았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다. 무릎 수술을 한 옥난과 심장 수술을 한 철권.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 병원 문을 나섰다. 의왕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다. 동민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두 노년의 부부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나직이 대화를 나눴다. 옥난아, 우리 집에 가면 혼인신고 다시 하자. 철권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옥난은 깜짝 놀랐다. 당신 동거인으로 살자며. 터치 안 한다며. 죽다 살아나니까 동거인은 무슨. 나 당신 남편으로 죽고 싶다. 내 재산, 내 연금 다 당신 거야. 이제 5만 원권 지폐 같은 거 안 던질게. 내 통장 비밀번호도 다 알려줄게. 옥난은 철권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비밀번호는 벌써 안다, 이 양반아. 당신 생일이잖아. 차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번졌다. 의왕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지는 노을이 베란다 창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철권은 옥난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옥난은 철권의 어깨를 지탱했다. 문이 열리고 집에 들어섰을 때 옥난이 묻혀놓은 시래기나물의 고소한 향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아, 사람 사는 냄새 난다. 철권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옥난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집어 철권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당신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 말고 나랑 고기 사 먹으러 가자. 철권은 허허 웃으며 옥난을 끌어안았다. 40년의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들은 비로소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 며칠 뒤 두 사람의 재결합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 인석이 뜻밖의 제안을 하며 찾아오는데 의왕 내손동의 아파트에는 다시금 사람 사는 냄새가 돌기 시작했다. 거실 한 구석을 차지하던 찌든 담배 냄새는 옥난이 정성껏 끓인 북어국 향기에 밀려났고 먼지가 켜켜이 쌓였던 가구들은 옥난의 손길을 받아 반질반질한 윤기를 되찾았다. 철권은 속초에서의 사고 이후 몰라보게 달라졌다. 심장 수술의 흔적인 가슴팍의 흉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보았던 어떤 깨달음 때문인지 그는 예전처럼 고집을 피우거나 옥난을 무시하는 언행을 일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철권은 옥난의 재활 치료를 돕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매일 아침 옥난의 수술한 무릎을 찜질해주고 의사가 권한 스트레칭 동작을 함께하며 보조를 맞췄다. 40년 동안 아내의 몸에 손 한 번 다정하게 얹지 않았던 남자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뒤늦은 참회와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옥난아, 조금만 더 굽혀봐. 그렇지, 잘하네. 우리 옥난이 금방 뛰겠다. 철권의 칭찬에 옥난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두 사람은 며칠 전 조용히 시청을 찾아 혼인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묶인 법적 부부의 연. 남들은 그럴 거면 왜 이혼했냐고 비웃을지 몰라도 옥난에게 이 재결합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다. 서로의 밑바닥을 보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한 뒤에 맺은 새로운 계약이자 화해였다. 어느 평일 오후 집안이 평화로운 활기로 가득할 때 초인종이 울렸다.
둘째 아들 인석이었다. 인석은 대기업 과장답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안색이 어두웠다. 인석아,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옥난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인석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안방에서 나오던 철권도 아들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읽고 곁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힘든 일이냐? 인석은 부모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어렵게 입을 뗐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이번에 용인 쪽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됐거든요. 옥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진짜? 축하한다, 인석아. 내가 역시 똑똑하더니 큰일을 해냈구나. 하지만 철권은 아들의 표정이 전혀 기쁘지 않다는 것을 간파했다. 축하받을 일인데 왜 표정이 그 모양이야? 돈이 모자라? 인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첨은 됐는데 중도금이랑 잔금 치르는 게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어서요. 요새 대출 규제도 심하고 금리도 너무 올랐잖아요. 지금 제가 사는 집 전세금 빼고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2억 정도가 부족해요. 2억. 옥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큰아들 동민이 결혼 자금으로 1억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철권이 얼마나 냉정하게 거절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갈등이 씨앗이 되어 이혼까지 가지 않았던가. 옥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철권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거실 창밖의 의왕 시내를 내다보았다. 예전에 그였다면 단칼에 내 능력껏 살아라라고 호통을 쳤겠지만 죽다 살아난 지금의 철권은 달랐다. 2억이라. 큰돈이구나. 인석아, 아버지가 이번에 속초에서 쓰러지고 나서 생각이 참 많았다. 내가 그동안 돈을 쥐고 살았던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구나. 하지만 2억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마련해 주는 건 우리한테도 큰 무리다. 너도 알지 않느냐? 인석은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제안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어차피 두 분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몸도 불편하시잖아요. 이 의왕집 정리하시고 용인에 제가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 들어오시는 거 어떠세요? 합가하자는 소리냐? 옥난이 놀라 물었다. 네. 50평대라 방도 넉넉해요. 두 분 쓰실 안방 따로 드리고 저희 부부가 모실게요. 어차피 어머니 무릎 수술하셔서 재활 계속하셔야 하고 아버지도 심장이 안 좋으신데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이 집 판 돈으로 제 아파트 부족한 잔금 치러주시면 그 집 명의를 아버지랑 제 공동 명의로 해드릴게요. 옥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식과 합쳐 산다는 것. 그것은 노년의 오랜 로망이자 동시에 가장 두려운 굴레였다.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살 수 있을까? 내 집을 팔고 자식 집에 얹혀 사는 모양새가 되지는 않을까? 인석아, 내 뜻은 알겠다만. 우리도 우리만의 생활이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냐? 그리고 내 처는 뭐라고 하더냐? 며느리 동의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옥난의 우려에 인석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지혜도 이미 찬성했어요. 어머니 편찮으신 거 알고 걱정 많이 하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님 모시고 살면 애들 교육에도 좋고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철권은 인석의 제안을 곰곰이 씹어보는 눈치였다. 그는 옥난의 손을 슬며시 잡았다. 옥난아,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 무릎 생각하면 엘리베이터도 낡고 경사진 이 동네보다 용인 신도시 평지가 나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옥난은 대답을 망설였다. 1년 전 이혼하며 내 인생 찾겠다고 선언했던 자신이 이제는 아들 집에 합쳐 들어가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 어쩐지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겪었던 그 지독한 공포와 고통을 떠올리면 자식 곁에 있는 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는 유혹이 강렬했다. 생각 좀 해보자, 인석아. 큰돈이 오가는 일이고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인석이 돌아간 뒤 의왕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철권은 창가에 서서 담배 대신 사탕을 하나 입에 물었다. 옥난아, 당신 솔직히 말해봐. 동민이 때는 우리가 돈 안 준다고 싸웠잖아. 근데 인석이는 우리가 집까지 팔아서 가야 한단다. 이거 형평성에 맞는 거야?
철권의 지적에 옥나는 가슴이 아팠다. 큰아들 동민은 성실하지만 늘 운이 따르지 않았고 둘째 인석은 영리하게 제 앞가림을 잘해왔다. 하지만 동민에게는 1억도 아까워하던 남편이 인석의 합가 제안에는 흔들리고 있는 것이 옥나는 내심 못마땅했다. 당신 동민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걔는 지금 낡은 빌라에서 겨우 시작했는데 인석이는 대궐 같은 아파트 산다고 부모 집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미안하지. 당연히 미안해. 하지만 인석이 제안은 우리 노후 대책이 포함된 거잖아. 동민이는 자기가 살기 바빠서 우릴 모실 형편이 안 되지만 인석이는 모시겠다니까. 철권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노년의 부모에게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는 생존의 문제였다. 하지만 옥나는 불안했다. 아들의 효심 뒤에 숨겨진 집값이라는 욕망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옥나는 잠을 설쳤다. 수술한 무릎이 비가 오려는지 쿡쿡 쑤셨다. 어둠 속에서 옆에 누운 철권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4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벽지에 풀칠하며 흘렸던 땀방울들. 아이들을 키우며 이 집 문지방이 닳도록 오갔던 세월들. 이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옥난의 뼈와 살이었다. 다음 날 옥난은 동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민은 출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의 전화를 정성껏 받았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아버지는 약 잘 챙겨 드시고요? 그래, 우리는 괜찮다. 동민아, 인석이가 우리 보고 같이 살자고 하더구나. 우리 집 정리해서 용인 새 아파트 잔금 보태주면 모시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동민은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인석이가 그랬군요. 엄마, 솔직히 제 형편으로는 2분 모시겠다고 장담 못해요. 지연이도 이제 아이 가질 준비하고 있고 저희 집 너무 좁잖아요. 인석이가 모시겠다고 하면 2분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동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묻어 있었다. 옥나는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왔다. 아니다, 동민아. 그냥 물어본 거야. 내 의견이 궁금해서. 엄마,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인석이한테 돈 주시더라도 아버지랑 엄마 명의는 꼭 확실히 해두셔야 해요. 요새 세상이 흉하잖아요. 자식이라도 돈 앞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아들의 뼈 있는 조언이 옥난의 가슴에 박혔다. 옥난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다. 철권은 돋보기를 쓰고 인석이 가져온 아파트 카탈로그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당신 결정했어? 철권은 카탈로그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갑시다, 용인으로. 당신 무릎 더 나빠지기 전에 시설 좋은 새 아파트에서 자식 대접받으며 삽시다. 내가 죽고 나면 당신 혼자 의왕에 남는 것보다 그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결국 두 사람은 의왕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40년 삶의 터전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집은 금방 팔렸고 인석은 매매 대금을 받자마자 잔금을 치렀다며 기뻐했다. 이사 전날 옥나는 텅 빈 의왕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가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낡은 벽지의 흔적과 햇빛에 바랜 장판의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이곳에서 소리 지르며 싸웠던 날들, 이혼하겠다고 짐을 싸서 나갔던 날, 그리고 다시 돌아와 남편의 손을 잡았던 날. 모든 기억이 이 텅 빈 공간 속에 부유하고 있었다. 옥난아, 가자. 차 대기시켜놨어. 철권이 옥난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두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나란히 현관문을 나섰다. 40년의 의왕 생활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용인의 새 아파트는 눈부시게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거실 통유리 너머로 탁 트인 신도시의 전경이 펼쳐졌다. 인석과 지혜 며느리는 입구부터 환하게 웃으며 부모님을 맞이했다. 아버지,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여기가 2분 쓰실 방이에요. 햇볕 잘 들죠? 지혜가 안내한 방은 호텔방처럼 깔끔했다. 옥나는 폭신한 침대에 앉아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고생 끝이다. 자식들이 이렇게 반겨주는데 뭐가 걱정이겠어. 하지만 합가 생활의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이사 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작은 균열이 시작됐다.
옥난이 습관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려 하자 잠옷 차림으로 나온 지혜가 당황하며 제지했다. 어머 어머니, 이 집은 인덕션이라 뚝배기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침에는 저희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시리얼 먹거든요. 냄새나는 찌개는 좀 이따 저녁에 해주세요. 옥나는 찌개 냄비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침상에 국물이 빠진 적이 없던 그녀에게 시리얼은 끼니가 아니었다. 식탁에서도 어색함은 계속됐다. 인석은 출근 준비로 바빠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고 손주들은 학원 가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50평대 넓은 아파트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옥난에게 의왕집의 낡은 소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인석이 퇴근 후 거실에서 철권과 술잔을 기울이다 넌지시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 사실 회사 그만두고 사업 하나 시작해 보려고요. 옥난의 귀가 번쩍 뜨였다. 철권의 잔을 채우던 술병이 멈칫했다. 사업이라니? 대기업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인석은 눈동자를 빛내며 말을 이었다. 요즘 플랫폼 사업이 대세잖아요. 아는 선배가 투자자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기획안을 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지금이 기회예요. 근데 초기 자본금이 조금 더 필요해서요. 옥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집한 돈을 다 인석에게 줬는데 여기서 무슨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인석은 부모님의 얼굴을 살피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좀 더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인감도장이랑 서류가 좀 필요해요. 공동명의니까 아버지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철권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옥나는 옆에서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1년 전 의왕식탁에서 5만 원을 던지던 남편의 그 서늘한 기운이 다시 거실을 감싸기 시작했다. 인석아,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철권의 낮은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타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옥나는 직감했다. 용인의 이 화려한 성체가 어쩌면 의왕의 낡은 무덤보다 더 위험한 곳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용인의 50평대 아파트는 밤마다 인공적인 조명으로 번쩍였다. 거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신도시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아름다웠으나 그 집 안을 떠도는 공기는 산소가 부족한 밀실처럼 답답했다. 옥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에 세련된 간접 조명을 바라보았다. 의왕의 낡은 아파트에서는 천장의 미세한 균열을 보며 세월을 읽곤 했는데 이곳의 천장은 너무도 매끄러워 마음 붙일 곳이 없었다. 옆에 누운 철권은 인석의 사업 이야기 이후로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는 그가 얼마나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지를 대변했다. 당신 자? 옥난의 낮은 물음에 철권이 몸을 뒤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잠이 오겠어? 인석이 그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평생 남 밑에서 월급쟁이만 하던 놈이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그것도 이 집을 담보로. 나도 걱정이야. 동민이 때는 우리가 냉정하게 굴어서 이 사달이 났는데 인석이한테는 집까지 내주고 이제는 빚까지 지라는 소리잖아. 이거 잘못되면 우리 길바닥이야. 철권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내일 인석이랑 따로 조용히 얘기 좀 해봐야겠어. 도장 함부로 내줄 문제는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며느리 지혜는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며 부모님의 눈치를 살폈다. 식탁 위에 차려진 것은 유기농 샐러드와 수프였지만 옥난에게는 씹히지 않는 종이 조각 같았다. 출근 준비를 마친 인석이 가방을 챙기며 철권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어제 말씀드린 거. 서류 준비는 언제쯤 될까요? 이번 주 안에 들어가야 선점이 가능하거든요. 철권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인석아,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급하게 먹는 밥이 아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얼마나 탄탄한데 왜 모험을 하려느냐. 그리고 이 집은 우리 노후의 마지막 보루야. 담보대출은 절대 안 된다. 인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버지, 저도 제 인생 승부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맨날 과장 소리 들으며 굽실거리는 거 지긋지긋해요.
공동명의로 해드린 것도 제가 효도하려고 한 거지 제 발목 잡으시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발목 잡는다는 말에 옥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40년을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어 배신감이 밀려왔다. 인석아, 말씀이 너무 심하구나. 내 아버지가 너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어디 못 되라고 하시겠어? 옥난의 가세에 인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 매며 며느리 지혜를 쳐다보았다. 지혜 역시 싸늘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외면했다. 그날 이후 화려했던 합가 생활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변했다. 며느리의 살가운 말투는 단답형으로 바뀌었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들어오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옥나는 거실에서 무릎 재활 운동을 하다가 주방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 언니 말도 마. 모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집값 보태주셨다고 상전 노릇하려고 하시는데 인석 씨 사업 자금도 안 내주시니 답답해 죽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전세로 시작할 걸 그랬나 봐. 옥나는 지팡이를 쥔 손을 부르르 떨었다. 상전 노릇이라니. 옥나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주방 근처에도 가지 않고 화장실도 소리 안 나게 조심하며 살고 있었다. 옥나는 그 길로 방에 들어가 철권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가요. 다시 의왕으로 가든 수원의 그 작은 방으로 가든 우리끼리 살아요. 여기 있다간 우리 가슴이 먼저 터져 죽겠어. 철권은 옥난의 손등을 쓸어내렸다. 그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갈 곳이 없어 옥난아. 의왕 집한 돈 다 여기 들어갔잖아. 우리 수중에 남은 건 쥐꼬리만한 연금뿐인데 요새 집값이 어디 우리 형편 봐주나. 그들은 화려한 유리 성벽 안에 갇힌 포로였다. 돈을 내주고 자유를 저당 잡힌 노년의 서글픈 현실이 옥난의 눈을 적셨다. 무릎 수술을 해서 이제 좀 걷나 싶었더니 마음의 다리가 부러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인석은 극단적인 카드를 꺼냈다.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부모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혜 역시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부모님의 빨래를 따로 세탁기 돌리라며 바구니를 문 앞에 내놓았다. 그것은 명백한 나가라는 신호였다. 옥나는 밤마다 큰아들 동민을 생각하며 울었다. 1억이 없어서 고개를 숙였던 큰아들. 하지만 그는 적어도 부모를 돈으로 계산하지는 않았었다. 옥나는 동민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성실하게 제 삶을 읽어가는 큰아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될까봐 입을 다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다. 인석과 지혜가 싸우는 소리였다. 당신이 말을 좀 해봐. 아버님이 도장 안 찍어주시면 우리 계획 다 수포로 돌아간다고.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가서 뺏어오기라도 해.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던 철권이 결연한 표정으로 장롱 깊숙이 보관했던 가방을 꺼냈다. 그 속에는 옥난과 재결합하며 정리했던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옥난아, 짐 싸. 당장 싸. 어디로 가려고 철권 씨? 어디든 못 가겠어? 저놈들이 우리를 자식이 아니라 현금 인출기로 보는데 더 있다가는 내 심장이 먼저 터지겠다. 두 노인은 한밤중에 아들 내외 몰래 짐을 쌌다. 화려한 옷들은 다 두고 왔다. 40년 전 단칸방에서 시작할 때처럼 최소한의 속옷과 약봉지만을 챙겼다. 철권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자신의 인감 도장과 함께 짧은 쪽지를 남겼다. 이 집에 내 지분을 포기하마. 대신 다시는 우리를 찾지 마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새벽 공기는 날카로웠다. 용인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지팡이 소리에 맞춰 비틀거렸다. 옥나는 아픈 무릎을 이끌고 남편의 팔에 의지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등 뒤의 유리 성벽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옥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용인을 탈출한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의왕도 수원도 아니었다. 철권이 평생을 드나들던 강원도 속초의 작은 어촌 마을 장사항 인근의 낡은 민박집이었다. 여기서 지내자고. 당신 쓰러졌던 곳이잖아. 옥난이 걱정스레 묻자 철권은 바다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며 대답했다. 여기가 내 고향이나 다름없어. 비린내 난다고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곳인데 이제는 갈 곳이 여기뿐이네. 미안해 옥난아. 민박집 방은 비좁고 방바닥은 차가웠다.
하지만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누구도 인감도장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연금 100만 원으로 생활을 시작했다. 용인의 50평 아파트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초라한 삶이었지만 옥나는 1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철권은 이제 낚싯대를 잡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죽은 생선들을 손질하는 일을 도왔다. 왕년의 공무원 위신은 버린 지 오래였다. 몇만 원의 일당을 받아오면 그는 반드시 옥난이 좋아하는 꽈배기나 따뜻한 호떡을 사왔다. 자, 이건 당신 거야. 이건 택시비 아니고 간식비야. 철권이 웃으며 건네는 호떡 봉지에는 기름기가 묻어 있었지만 옥난은 그것이 세상 어느 산해진미보다 달콤했다. 옥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마을 공동 작업장에서 그물을 깁거나 미역을 건조하는 일을 도왔다. 무릎이 아파 오래 서 있지는 못했지만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동료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다 보면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씻겨 내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동민이 수소문 끝에 속초까지 찾아왔다. 동민은 초라한 민박집 방 안에 앉아 계신 부모님을 보고 오열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인석이 그놈이 어떻게 감히. 철권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동민아, 울지 마라. 인석이한테는 내가 집을 준 거다. 내 죄가 커서 치른 대가라고 생각해. 내 어머니랑 나는 지금이 제일 편하다. 남의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받아보며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동민은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옥난이 만류했다. 아니다, 동민아. 우리는 이제야 부부가 뭔지 배우고 있다. 평생 싸우고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 좁은 방에서 서로 살 맞대고 있으니까 이제야 저 양반 속이 보이더라. 너는 내처랑 행복하게 살아라. 가끔 우리 보러 속초 나오고. 동민은 며칠간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방에 단열 공사를 해주고 낡은 가전제품들을 바꿔주었다. 떠나는 길에 동민은 옥난의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었다. 엄마, 이거 제가 따로 모아둔 비상금이에요. 지연이도 알아요. 이건 절대 인석이한테 말하지 말고 두 분 맛있는 거 사드실 때 쓰세요. 옥난은 그 봉투를 보며 생각했다. 효도란 집을 사들이고 모시는 거창한 행위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속초의 겨울은 매서웠지만 두 사람의 방 안은 늘 따뜻했다. 철권은 옥난의 무릎을 매일 밤 호랑이 연고를 발라 문질러 주었고 옥난은 철권의 심장 약 시간을 알람처럼 챙겼다. 40년 전 결혼식장에서 선언했던 검은 머리 팥뿌리의 맹세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곳 바닷가 작은 방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갈 위기이고 지혜와는 이혼 위기라는 절박한 목소리였다. 철권은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침묵했다. 옥난은 남편의 눈치를 보았다. 예전의 철권이었다면 당장 달려가 해결해 주려 했겠지만 지금의 철권은 달랐다. 인석아,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감당해라. 나는 이미 내게 내 모든 것을 주었다. 이제 내게 남은 건 내 어머니의 아픈 무릎을 지탱해 줄 내 어깨뿐이다. 스스로 일어서라. 그게 내가 남자가 되는 길이다. 철권은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옥난을 향해 미안한 듯 웃었다. 옥난아, 나 잘했지? 옥난은 남편을 꽉 끌어안았다. 비린내가 밴 그의 낡은 스웨터가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외투처럼 느껴졌다. 속초 장사항에 봄이 찾아왔다. 파도는 잔잔해졌고 해안선을 따라 노란 유채꽃이 고개를 내밀었다. 옥난의 무릎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마을 산책로를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철권의 심장 역시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안정세를 찾았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노을이 지는 해변을 걷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철권은 이제 낚시 대신 옥난의 손을 잡는 법을 익혔다. 40년 만에 잡은 아내의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다. 옥난아, 당신 그때 기억나? 이혼하자고 소송 걸었을 때 말이야. 철권의 물음에 옥난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기억 안 나겠어? 당신이 내 발치에 5만 원 던졌을 때 나는 진짜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어.
철권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미안해.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 자존심이 당신 아픈 것보다 더 컸던 모양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5만 원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복채였나 싶어. 복채치고는 너무 비쌌지. 우리 아파트 날리고 아들 하나랑 애 상하고. 옥란의 말에 철권은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잃은 것만 생각하지 말자. 얻은 것도 있잖아. 이렇게 당신이랑 손잡고 걷는 거 나는 평생 못 해볼 줄 알았어. 죽기 전에 부부가 뭔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 옥란은 철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수많은 싸움과 배신, 이혼과 재결합, 그리고 자식에게 당한 수모까지. 그 모든 풍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결국 사람이었다. 사랑이라는 화려한 이름보다는 의리와 측은지심이라는 소박한 단어가 노년의 부부를 지탱하고 있었다. 철권 씨,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 옥란의 짓궂은 질문에 철권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다음 생엔 만나지 말자. 이번 생에 당신한테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다음 생엔 당신이 나 같은 놈 안 만나고 훨씬 귀한 대접받으며 살아야지. 나는 저기 바다 밑 물고기로 태어나서 당신이 던지는 떡밥이나 먹으며 살란다. 옥란은 철권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말은 잘해. 근데 철권 씨, 나 당신 없으면 이제 못 살아. 그러니까 낚시 가방 챙길 생각 말고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알았어, 임자. 내가 어디 가겠어.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붉은 꼬리를 남기며 사라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체온이 지팡이가 되고 서로의 숨소리가 등대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 며칠 뒤 두 사람은 작은 짐을 챙겨 다시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었다. 동민이 보내준 돈으로 전국 일주를 해보기로 한 것이다. 철권은 운전대를 잡고 옥란은 조수석에서 지도를 펼쳤다. 자, 한옥란 여사님. 어디로 모실까요? 낚시터만 빼고 아무데나 가요, 조기사. 차는 시원하게 동해안 도로를 달렸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싱그러웠다. 40년 전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던 가난한 부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인생극장의 막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로운 막을 올리는 것이었다. 옥란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웃는 얼굴을 보며 속삭였다. 그래,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었어. 두 노부부를 태운 차는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천천히, 그러나 아주 견고하게 나아갔다. 뒤에 남겨진 것은 과거의 상처였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바다였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